네, 오랜만에 네. 아침 시간에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 교보증권의 김형렬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항상 어색하네요. 그런 시간에 함께 해주시는데 네. 오늘은 하반기 자료를 또 준비해 주셨군요. 사실 하반기도 중요하지만 네. 앞으로 이 하반기를 시작으로 2024년에 대한 준비도 상당히 중요한 때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지난 올 상반기와 지난 1년의 그림에서 가장 달랐었던 것이 역시 공급망 개혁 관련된 부분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새로운 성장 요인들을 찾았지 않습니까? 뭐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은 기계나 여러 방산 등과 같은 여러 산업 등이 그런 공급망 개혁 과정에서 여러 네. 성장 요인을 찾아왔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흐름은 지속될 수밖에는 없겠고 문제는 이런 공급망 개혁에 대한 변화가 시간이 경과되면서 이제는 수요망 개혁으로까지 이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 경제에 대한 어떤 구조적 의미에도 분명 변화를 가져다 주면서 투자 유인이 발생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뭔가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자료 내용에는 제가 포함이 안 됐는데 네. 제가 그 뉴욕 주요 지수와 그리고 우리 국내 증시가 6개월 동안 20% 이상 인덱스가 올랐을 때 그 다음 3개월, 6개월, 1년 사이에 수익률이 어땠었나 한번 조사를 미리 해보니까는 네. 3개월 수익률이 대륙 평균 3% 정도, 그리고 6개월 수익률이 5에서 8%, 그리고 1년 수익률이 한 12%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는 보통 6개월 랠리가 이어지고 나면은 연장되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그게 유일하게 틀렸었던 때가 이제 IT 버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지금 시장에 대한 정의는 뭔가 큰 변화가 찾아왔느냐 아니면 거품이냐, 이 둘 중에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볼 수 6개월 있는데 내리라는 그 저점을 형성한 다음에 6개월 동안 내리. 6개월 동안 주식시장이 20% 오른 다음 수익률, 그러니까는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기준 시점이 되어서 그 다음에 3개월과 6개월 수익률이 어땠었냐라는 거죠. 근데 통상적으로 그 기세가 이어가더라는 거죠. 그러면 올 하반기에도 뭔가 지금 올랐으니까 부담스럽다라는 어떤 경계의 시각을 갖기보다는 지금 무엇이 도대체 변한 걸까? 이런 궁금증과 그 궁금증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계속 투자 아이디어를 좀 찾아야 된다는 거죠. 네.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네.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일단 하반기 뭐 투자 환경 같은 것들 네. 한번 좀 체크해 보면서 네네네. 넘어가 볼까요? 네, 우선 가장 지금 현재 긍정적인 부분이다라면은 모멘텀 개선에 대한 부분은 여전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경기 상황 안 좋았는데 당장 지난달 수출부터 데이터가 좋아진다라는 점이라든지, 또 지금 2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곧 시작되지만 별로 안 좋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안 좋은 부분 등을 확인한 이후에 3분기와 앞으로 1년의 이익 전망에 대한 변화 등을 우리가 체크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 모멘텀 개선에 대한 기대가 현재 시장을 가장 크게 지탱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해결되지 않는 것은 여전히 인플레이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위험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단순히 통화정책 측면에 대해서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의 생산 마진이 유지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점검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다라는 거겠죠.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올해 상반기 그 주요 업종 수익률을 보게 되면은요, 화학 업종이 43%. 화학이 그렇게 어렵다는데.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아마 전기차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겠군요. 네, 여기서 전기차 소재 뭐 급등세를 그렇군요. 보였고, 두 번째가 조선이었습니다. 조선 좋았죠. 네, 막판 2분기에 저력을 보여주었고요. 약 35%, 네. 반도체가 34, 뭐 철강이 34, IT 가전 등도 33 정도였는데, 제가 이 그림을 지난번 이 아침 시간 출연했을 때도 보여드리면서 상당 기업들이 경기 민감 산업이다라고 분류가 되면서 중국과의 수출 경합도가 높은 산업들이다라는 점 등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중국과 경쟁하는 산업들. 그렇죠. 과거에 이 코로나 전에는 중국과 경쟁하면서 우리가 디스카운트를 받았었던 산업들이었는데요. 예. 팬데믹을 지나고 난 이후,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가동된 이후로 미국의 통상 정책이 중국을 겨냥한 이후로는 우리 기업들이 보호를 받으면서 그동안에 디밸류 되었었던 것들을 재평가받기 시작을 했었다는 예. 거죠. 그런 의미에서 조금 뜬금없이 올라갔었던 것들이 철강이라든지 IT 가전, 자동차, 디스플레이. 사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성장 요인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았었는데 결국에는 중국을 차단해주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 제품들을 갖다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활로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새로운 성장이 생겼다라는 것보다는 공급망 개편 과정에서의 하나의 변화의 그래요. 수혜를 입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수혜는 당분간 계속될 수 있는 여지는 있고. 중국에다 갖다 팔아서 돈 버는 데들은 약했군요. 화장품, 그렇습니다. 의류 이런 것들. 그렇죠. 가장 아래쪽에 있는 중국 사람 아이들 호텔 이런 데. 리오프닝 관련 기대감이 컸었던 중국 내수 시장에서 기대했었던 산업 등이 오히려 수익률이 부진했었던 이런 상황이 중국과 나타났다는 거죠. 경쟁하는 업종이 좋았고 중국의 수혜 업종은 안 좋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의 이런 기본 틀은 당분간 바뀌지 않는다라고 보는 부분이 필요하고 문제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2차 전지라든지 여기에 완전히 지금 집중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집중하는 상황이 하반기나 내년쯤에는 또 변할 수 있는 여지 등이 있는데 어떻게 변할 거냐라는 것들도 우리가 이제 간파를 해야 된다라는 네. 거죠. 맞솔림이 좀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우선 여지는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네. 다양화되고 확대될 수 있는 여지 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키워드를 찾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전에 꼭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차트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차트는 미국 뉴욕 연방준비위원회에서 발표되는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글로벌 공급망이 얼마나 프레셔를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인덱스, 이 지표가 급등을 하게 되면 공급망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식의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무역 분쟁 때 이 지표가 한 1 정도까지 올라가서 이제 좀 뭔가 공급망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 지적되었었는데요. 팬데믹 때 이 지표가 무려 4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물류라든지 유통 모든 것들이 지금 멈춰섰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지금 이 공급망 인덱스가 마이너스까지 내려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까지 내려오게 된 배경은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끝내고 이제는 조금 물류 상황이라든지 교육 상황 등이 조금 개선되어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수출 데이터나 글로벌 교역량이 나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공급망이 프레셔를 받아서 수혜를 받는 산업 등이 지속될까?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의문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도 우리가 그 라면 가격 관련된 부분이 이슈가 됐잖아요. 뭐 밀 가격 다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니네들은 왜 계속 가격을 올려?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가니까 이제 기업들이 이제 가격을 낮추는 현상들이 나타났었죠. 그러면 결국 지금의 어떤 공급망 이슈도 어느 정도 지금 해결되어 가는 과정에 있고 정상화되는 변화 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너무 공급망 쪽의 변화에 대해서만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되고 수요망의 변화가 생겼을 때는 어떤 성장 요인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찾아봐야 될 필요가 네. 큽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공급망과 수요망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를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은 상당히 익숙한 표가 있는데 바로 이 과거의 컴퓨터 시간에 배웠던 컴퓨터 순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 컴퓨터 순서도가 여러 전개 과정을 보이게 되죠. 그리고 이 공급망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구조를 가져요. 이 단계별로 그 프로그램이 끊어지거나 한쪽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프로그램 자체가 셧다운돼 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 공급망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생산자 문제 또는 유통 문제 등이 생기게 되니까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아니면 중국이 폐쇄되니까 공급망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을 하게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생산 기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해결해 나가면서 최근에 여러 가지 성장 요인과 투자 요인 등을 찾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디맨드 요인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요, 수요망은 공급망하고는 좀 달라요. 그냥 어느 단계에서 멈춰버린다라고 해서 프로그램이 셧다운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최적 경로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수요망이다라는 거거든요. 공급망과 수요망이 달라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망이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틀이라고 볼 수가 있고 수요망이다라는 거는 대체제나 보완제에 대한 준비 등을 항상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도 여러 가지 그동안 중국과 같이 잘 지내왔었고 우리의 최대 교역국 중에 하나였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들을 막아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는 돌파구를 미국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수입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수혜를 보게 되는 상황이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급망 환경을 이해해왔고 그에 대한 대처를 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인 건데 수요망에 대한 변화는 조금 다른 개념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요망에서 우리가 투자의 힌트를 찾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이 밸류 체인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만이 그에 대한 투자 힌트를 찾아낼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전통적인 가치 사슬은 하나의 선형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네. 생산자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한 라인을 타고 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선형적인 성격을 갖다 보니까 정보의 교류가 조금 시차가 발생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대박 제품을 만들었는데 정작 소비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열광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네. 생산자가 거기에 대응을 못해요. 그래서 네. 쇼티지가 나죠. 그래서 가격이 오른다거나 이제 물건을 그때서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갖고 물건을 엄청나게 만들어내면 이제 소비자들은 거기에 만족하면서 써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경제는 부유해지고 경제는 좋아지는 이런 변화를 보이게 되는데 언젠가 그것이 이제 끊어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 수요가 중단됐다라는 신호도 상당히 느리게 도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재고가 쌓이게 되는 거고 경기가 침체에 빠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디지털 가치 사슬에 대한 변화는 중앙 연산 과정 등을 거치면서 그 문제점 등을 해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수요망에서 나타나는 변화인 거고 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플랫폼 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 재고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해준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 플랫폼 플랫폼들이? 기업들이라든지 중앙 연산을 담당하는 기업들이 그러니까 동시에 물류 상황이라든지 재고 상황 그리고 소비자들에 대한 반응을 수시로 체크를 하면서 과거처럼 이런 그 정보에 대한 시차를 줄여줌으로써 효율적인 생산 구조와 유통 구조를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경제가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상식적인 수준의 성장률 이상의 지표가 나오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경제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선형적인 그 기존의 공급망 같은 경우를 이제 생각해 보면 허니버터칩 같은 경우가 이제 네, 그렇죠. 대표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 대박 났는데 못 만들어 갖고 난리 나다가 결국 만드니까 그래서 이제 또 재미나죠. 유사품이 등장하죠. 이제 뭐 그렇게 된 게 이제 네네. 전통의 맞아요. 사슬인 건 알겠어요. 맞습니다. 디지털 이 가치 사슬이라고 된다면 네. 그래서 중앙 연산이 된다면 네네. 어떤 경우가 있는지가 감이 잘 안 와가지고 소비자들의 네. 어떤 수요의 강도에 따라서 네. 재고나 생산량을 조정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네. 창고에다가 물건을 쌓아둘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연말 되면 항상 경험하는 것들이 네. 창고 대방출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창고 대방출 같은 것들은 이제 없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재고 관리가 될 테니까. 또 이 얘기는 어떤 뜻으로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냐면 네. 기업들이 창고 대방출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유해서 드는 보관 비용보다 보관 비용이 너무 비싸게 느껴지니까 네. 이거 빨리 갈아엎고 새 상품 만드는 거에 남는 거야. 그러면서 엄청난 할인에 들어가서 이제 그 물건을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런 현상을 하게 되는 것이 상당히 비효율적이다라는 거죠. 그럴 바에는 그리고 소비자들은 늘상 가격 인하에 대한 기대 심리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야, 좀만 버티면 한 해만 버티면 내년엔 반값이면 살 텐데 뭐하러 지금 사? 기다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버티게 되는데 그것이 결국은 일본 소비자들이 그런 식으로 수십 년 동안 해왔었던 근데 거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바꾸는 게 인플레이션인데 그게 그렇죠. 1, 2년 사이에 진행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에 저런 플랫폼 기업들의 재고 관리 등이 네. 그리고 저기에 결국 쓰여지게 되는 것이 AI라는 거죠. 저런 인공지능을 접목한 저 플랫폼 기반한 것들은 우리에게 뭔가 궁금한 것에 답을 주는 주체로서의 시스템이 아니라 뭔가 효율성을 최적화 만들게 되는 그런 변화를 가져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AI가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상반기에는 캐펙스 쪽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본물을 잃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는 공급망에 대한 변화의 과정에서 이런 캐펙스 투자와 이연되었었던 투자 부분 등이 정상화되면서 이 변화의 투자 환경이 호전되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저 수요망에 대한 변화를 개선시키고 기업들의 생산 비용을 절감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AI와 그리고 AI의 가장 큰 소비자와 수요자는 네. 플랫폼일 수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기준해서 결국 새로운 성장 요인이 찾아지게 될 수 있는 여지 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오르면서 플랫폼도 같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만큼 그 시스템이 정착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단지 이제 우리 기업들은 그런 부분이 정착이 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수익률에 대한 차별화가 나타나는 부분 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뭐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반복되었었던 경제의 성격이 선형 경제의 성격이 짙었었다라면 앞으로는 경제의 성격이 조금은 순환 경제의 성격이 조금 짙어진다. 뭔가 재활용해야지만이 마진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처럼 그냥 어디서든지 싼 거 구해다가 드립다 만들어 놓고 팔다가 남으면 다 버려버리는 약간 이런 비효율적인 네. 구도로 갈 것이 아니라 최대한 재활용이 되는 것들을 해야지만이 앞으로도 계속되는 높은 물가 환경에 기업들이 이윤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도 보시면 이 탈성장이다라는 키워드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탈성장. 이거는 1960년대부터 1970년대 북유럽과 선진국을 중심으로 다뤘었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성장이라는 개념, 그냥 단순한 GDP 개념에 대한 상승이 GDP 개념의 숫자가 올라간다라는 개념이 우리처럼 성장이 필요했었던 나라들 입장에서는 절실했죠. 그렇죠. 하지만 어느 정도 그 성숙 단계에 들어간 경제 시스템 입장으로는 그런 상황은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아니, 않다라는 거예요. 성장률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그렇죠. 얘기를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어차피 뭐 1에서 2% 안에서 레인지에서 움직이고 맞아요.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가 자꾸 1%나 제로 성장에 근접해서 이제 곧 침체가 올 거다라고 자꾸 주장하는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그 언론이나 여러 기관들의 공포팔이밖에 되지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따지면은 30년을 잃어버린 30년을 말하는 일본이란 나라는 벌써 선진국의 지위를 내줬어도 전혀 이상치가 않은데 여전히 선진국이 유지되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탈성장의 개념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건 틀렸다 맞다가 아니라 다르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서 보시면은 하나의 이코노믹 관점에서의 그로스와 그리고 사회적 관점의 프로그레스는 조금 달리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면 올 하반기와 내년 세계 경제, 우리 경제 성장률이 대부분 1% 중반 내외일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침체 위험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주식시장을 안을 들여보면 어떻습니까? 두 자리 숫자 이상의 성장을 보이는 산업들이 보여요. 네. 그럼 이게 보인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하느냐? 과거의 경제 개념으로는 지금 시장 경제가 돌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AI 반도체라든지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부흥을 하고 있다라면 여기에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 투자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돈을 누가 대고 있느냐? 기업들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끼리 투자하고 그 비용을 내주면서 서로 상쇄되는 효과를 보여주게 되니까 네. 경제는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어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당분간 주식시장도 인덱스 개념으로만 집착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기대의 수준을 조금 낮추고 난 이후에 네. 지금이 약간 플랫해지고 나면은 이 기조 자체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하는 부분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포스트 그로스 상황은 우리가 어떤 스탠다드를 조금 낮추는 과정도 조금 필요하다라 봐야 될 것 같고 네. 제가 오늘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탈성장이라는 탈성장. 요소와 그리고 새로운 질서. 지금 우리는 새로운 질서 속에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주식시장에서도 투자의 요인을 찾는 데 있어서 대박나는 상품 아니면 대박나는 시장을 찾아야만 그 해당되는 곳에서 투자 요인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보지만 뭐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네. 최근에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얘기들을 자꾸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 가지 뭐 어떤 그 재건 과정에서의 가치라든지 잠재력, 네. 경제적 가치 뭐 이런 것들을 따져 묻는데 이거는 약간은 구세대적인 발상이다라는 거죠.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만 우리가 새로운 먹거리가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지금은 굳이 네.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성장이 제한되더라도 그 제한된 성장 범위 안에서 충분히
투자의 요인은 생겨날 수가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 찾기가 매우 어렵겠죠. 성장이 있으면 네네. 뭐든 이제 이렇게 던져도 저렇게 던져도 얘는 10% 얘는 3% 성장하니까 뭐 잘못 던져도 3%짜리 하나는 맞을 수 있는데 이젠 노성장에서 어떤 애는 플러스 어떤 애는 마이너스로 가니까 이제 거의 노성장일 텐데 그렇죠. 그럼 이제 내가 선택한 애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잘하면 이제 플러스 나지만 아니면 이제 네네. 마이너스 가는 경우 훨씬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네, 우선은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지금의 새로운 질서 속에서 기본적 개념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과거의 개념에서는 시장 개척이다라는 것이 가장 절실했었다는 점이에요. 네. 선진국을 개척하든지 인도를 개척하거나 중국을 개척하는 것만이 새로운 성장의 요인을 찾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었다라는 거죠. 지금도 약간의 개념, 지금 뭐 AI 반도체라든지 이런 요소 등에 대한 접근 방식이 새로운 시장이니까 빨리 들어가서 선점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선점 효과를 누린다 쪽으로 생각해서 보실 부분 등이 아니라 네. 지금 우리 사회와 경제에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여러 비용적 요소를 줄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네. 투자의 가치와 새로운 잠재적 가치를 발굴해낼 수 있다. 이런 개념에서 오히려 대응을 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 주식시장이나 1년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대응에 있어서도 인덱스에 너무 몰입하고 경제성장률에 몰입하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뭔가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과정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를 위해서 투자하는 분야가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수익률 관점에서도 우리에게 혜택을 가져다 줄 수 그 해당되는 분야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부분이 더 나올 수 그러니까 있다는 지수 투자 같은 거는 좀 지양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최근에 뭐 ETF 관련된 부분에서도 최근에 이제 100조 시장이 됐잖아요. 근데 ETF를 잘 뜯어 보면 인덱스도 상당히 풍성하지만 그 안을 들어 보면 상당히 컴팩트한 투자가 상당히 많아져 있어요. 그럼 이거는 과거에 우리가 펀드 투자 개념이라든지 그런 특화되어 있는 펀드의 개념과는 상당히 지금 이미 한 단계 진보되었다라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시장 자체가 이미 벌써 판이 달라졌으니까 그 상황에 적응하는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좀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선형적 공급망 이런 사슬에서 이제 좀 바뀌게 되는 뭐 그런 게 뭐 일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생각해 보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뭔가 우리가 그동안 가졌던 어떤 사이클이라는 게 혹시 사라지는 건가? 왜 반도체 같은 것도 막 저 잘 팔려갖고 공급 늘리면 이제 그때부터 가격 떨어지고 그리고 또 안 팔리고 이게 이제 그 사이클이 그래서 생기는 거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이게 그러면 어떤 뭐 인공지능이 됐든 아주 효율적인 어떤 시스템 공급 시스템이 생겨나면서 그냥 다 평탄하게 이렇게 가면 그 사이클이라는 게 이제 그러면 근데 그게 이제 신규 시장 플레이어가 진입이 딱 막힌 상태에서 그렇게만 되면 뭐 대박이죠. 그렇죠. 네. 어? 원래 수요 공급이 신규 플레이어가 들어오면서 수요 초과를 극복하고 그런 건데 예를 들면 반도체라든지 혹은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쪽에 신규 플레이어가 안 들어오는 뭐 전혀 안 들어오지는 않지만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서 만약에 그런 환경이 조성된다 그러는 건 굉장히 좋은 거지. 그런 업체들한테는. 맞습니다. 자, 하여튼 굉장히 오늘 뿌듯한 느낌. 아 저요? 아이고 뭐 이런 걸로 뿌듯하겠습니다. 네. 네, 신규 플레이어들이 또 많이 계속 들어와야 또 활력이 생기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경제 지표 보고 너무 투자에 좌우하지 말라. 그 얘기는 우리가 종종 드렸던 것 같고 네네. 그 다음에 지수 인덱스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아까 뭐 구조적인 어떤 공급망이라든지 수요 예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섹터 네. 이런 쪽에 투자를 하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우리는 계속적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투자의 이유 등을 찾아야 될 테고 물론 이 과정에서 우리가 불필요한 투자가 언젠가는 불필요한 투자의 단계까지 진입을 하게 되는 때는 맞아요. 언제 올 겁니다. 그런데 그 단계에 도달하기 전까지 단순히 어떤 경기 전망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과거에 세상을 바라왔던 방식으로만 계속 이어가게 된다면 그 기회와 만날 수 있는 확률을 계속 낮추게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탈성장이다라는 키워드를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교보증권 김형렬 센터장님 오랜만에 또 아침 시간에 함께해 주셨고요. 사이트가 넘쳐 흘렀던 것 같습니다. 자, 저녁 시간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